안녕하세요. 책 속의 목소리 라은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 수호서재에서 펴냈고요. 최순용 작가님의 글을 오늘 제 목소리를 통해 전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개인적인 소회를 담아서 이 책에 대한 감상평을 먼저 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네, 이제 저는 곧 진짜 엄마가 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게 되겠죠. 제 뱃속에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이제 모두 마친 듯 합니다. 처음으로 임신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크고 작은 몸의 그리고 마음의 변화들을 느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그 이유 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내밀하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달까요? 물론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 불편하고 낯설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관통해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벅찬 설렘과 기대감이 이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때때로 늦은 밤, 새벽녘, 그리고 이른 아침, 수시로 잠 못 드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유일하게 저의 숨을 바라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데 몰두하려고 노력했죠. 이 책을 모두 다 읽고 보니 제게 주어졌던 그 지난하고 또 조금은 고달팠던 모든 순간들이 결국 명상을 위해 주어졌던 시간이구나. 내가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명상의 일환이었겠구나 라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수호서재에서 제게 이 소중한 책을 선물해 주셨다는 게 무척 더 특별한 의미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란 없다고요. 조급한 순간은 조급함에 대해서, 또 지루한 순간에는 그 지루함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내 몸과 마음의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의 생생한 느낌, 살아있음. 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며 제가 해왔던 일들이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공백기를 맞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참 조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조급함과 불안함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역시 바로 명상 그리고 호흡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수용하는 마음은 행복을 준다.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용하는 마음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거부하며 분노심을 키워갈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를 삼을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후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에게 오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로 원인과 결과의 성질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에 이르는 원인은 만들지 않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명상에서는 탐욕심, 속칭 도둑놈 심보라고 말한다. 한편 원인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일어난 결과는 그 원인에 따라올 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구분하여 원인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미 일어난 결과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원인을 짓는 일에는 최선을, 그에 따른 결과는 수용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애석해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더 나은 원인을 지금 이 순간에 쌓아나가는 것이 수용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앞에서 분노심과 탐욕심에 대해 말했지만 결국 내가 짓는 원인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탐욕심이고 그 탐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분노심이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탐욕이 많은 사람이 분명 분노가 많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다. 명상에서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원인을 만들어 가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선인들이 말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다. 수용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수용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명상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명상은 생활하는 내내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명상은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움직이면서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멈춰 있는 시간이 많은가,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움직이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멈춰 있는 자세를 대표하는 것이 앉아서 하는 명상이고, 움직이는 자세를 대표하는 것이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앉아서 하는 명상만큼 중요하다. 명상은 그 순간 마음 자세의 문제이다.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리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면 몸이 앉아있든 움직이든 큰 문제가 아니다. 명상은 반드시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걷기 명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명상은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며 남다른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진정한 명상은 명상 방석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부터 라는 격언이 있다.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명상 따로, 생활 따로 이런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격언이다. 실제로 걷기 명상은 앉기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의 경우에도 점심 식사 후에 가까운 공원에서, 저녁 식사 후에는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집 근처 공터에서 부담 없이 20분 내지 30분 정도
걷기 명상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그 시간은 거창하게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지켜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혼자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휴식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함께 걷기 명상을 해본 다음 이야기를 더 진행해보자. 첫 번째, 우선 5m 이상 왕복해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 놀이터, 건물의 복도, 어디든 좋다. 두 번째, 걷기 전에 제자리에 서서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하라. 서 있지만 앉아 있을 때처럼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다. 시선은 1, 2m 앞에 자연스레 떨구고 양손은 앞으로 모으거나 뒷짐을 진다. 셋째, 이제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내딛는 발에 맞추어서 속으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름을 붙인다. 끝 지점에 이르면 멈추어 섰다가 뒤로 돌면서 속으로 돔돔돔 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내딛는 발에는 이번에는 속으로 듬 내려놓음 듬 내려놓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걸어보라. 넷째, 발의 움직임과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왕복해 이어가라. 중요한 건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이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순간의 발의 동작과 느낌을 충분히 알아차리는 것이 목표지 걷기 명상 시간을 빨리 해치우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소 10분 이상 걷기 명상을 한 후 제자리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알아차린 후 심호흡을 하고 서서히 깨어난다. 이렇게 걸으면서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되면 그것이 일상생활의 움직임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몸의 동작을 취하든 그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평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것을 대하는 몸과 마음에 집중하여 알아차리기보다 머릿속으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걷기 명상을 해나감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되고 보다 지혜로워지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걷기 명상을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숨을 쉬고 있다.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징표다. 누구든지 태어난 직후 첫 번째 호흡이 있었을 것이고 죽기 직전 마지막 호흡을 쉬게 된다. 생명 현상들 가운데 호흡은 특이한 점이 있다.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숨을 멈추고자 하면 멈출 수 있고 숨을 깊게 쉬고자 하면 깊이 쉴 수 있다. 마음이 들뜨고 긴장될 때에는 숨이 가빠지는 반면 마음이 안정될 때는 숨이 느리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거꾸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실까지도 말이다. 그렇기에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문이다.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통해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듯 호흡은 마음과 몸의 상태를 알려준다. 호흡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모든 명상법들은
호흡을 중요한 명상 대상으로 삼아왔다. 더구나 호흡은 무생무취해서 욕심이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이, 성별, 인종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사는 내내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한다는 점에서도 참 좋은 명상 대상이다. 그런데 평소 자신이 숨을 쉰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마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도 호흡은 가장 중요한 명상 대상이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마음으로 연결해주는 통로, 이 호흡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 호흡을 알아차림에 있어서는 여타 명상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명상에서는 호흡을 깊게 또는 얕게, 길게 또는 짧게 통제함으로써 마음에 영향을 주어 내가 원하는 상태를 얻고자 하지만 마음 챙김 명상은 호흡을 통제하지 않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지금 호흡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숨을 쉬지 않고 있는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쉰다. 다만 그동안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 숨이 자신의 숨을 쉬도록 내버려 둔 채 나는 그 숨결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의 요점이다. 그러니 숨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우리의 일상생활은 일종의 실험실이다. 일상은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 과제를 제공한다. 명상이 일상 속의 갈등과 고충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알아차림 명상은 이따금만 하는 수행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알아차림 명상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을 일깨운다. 우리는 마음이 지어내는 온갖 현상의 발생과 성장과 소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는다. 여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활동과 욕망을 비롯한 모든 쇼가 포함된다. 우리는 그 모두를 지속해서 지켜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란 없다. 어떤 자투리 순간이라도 다 명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조급해할 때 그 조급함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은행에서 자기 차례를 지루하게 기다릴 때 그 지루함에 대해 알아차리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욕심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된다. 일상의 모든 것이 명상의 대상이다. 하루 종일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도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아차려야 한다. 모든 자투리 순간들을 알아차림을 하는데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이용하라.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꺼림칙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아야 하고 어떤 경험도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일상을 보내다가 지루한 상태에 놓이면 지루함을 갖고 명상하라.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작용하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찾아내보라. 화가 난다면 그 화에 대해서 명상하라. 화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라.
거기에서 도망치지 마라. 깊은 우울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우울에 대해 명상하라. 초연한 탐구심으로 그 우울을 연구하라. 그것에서 무턱대고 달아나지 마라. 미로를 탐사하고 그 길을 약도로 나타내라. 이렇게 해두면 다음번에 다시 우울이 찾아올 때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열어둔다. 초연하고 탐구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삶을 조사하고 나름의 체험을 점검하고 자기 존재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모든 근원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진실에 항상 열려있다. 밤하늘에 뜬 달, 새의 울음소리,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작고 평범한 것들도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 인식에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가 보다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건 열린 준비 상태이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단서가 될 수 있고 지금 읽어나가는 이 구절의 소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알아차림에 도달할 수 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알아차림 상태는 마음이 준비된 상태이다. 마음이 선입견이라는 짐을 지고 있거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 어떤 일이 다가오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다. 실제로 알아차림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신선함과 원기를 갖추게 된다. 알아차림 상태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소란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벌벌 떨며 거기에 있지도 조용한 구석으로 도망치지도 않는다. 쉽게 처리한다. 전혀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우리의 직관은 아주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 말하자면 우리는 습관의 창조자이자 습관의 상속자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이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명상의 목표는 연이은 습관의 흐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측면을 완전히 자각하는 것이다. 행하고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이 거의 혹은 전혀 우리 주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습관이 되어간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한 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 우리는 자동 조종장치만 작동시켜 놓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백일몽과 선입견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만히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알아차림 명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그것만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명상을 통해서 나는 단지 친절함을 배웠을 뿐이다. 명상으로 평생을 지낸 어느 성자가 이렇게 말했다. 친절하면 마음이 열린다. 닫힌 마음은 친절할 수 없다. 스스로 친절하다고 여기게 될 때 인생이 성스러워진다.
그러나 인생은 고귀한 만큼 상처받기도 쉽다. 인생이 성스럽다고 느낄수록 상처받기 쉬운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탄생의 과정을 지켜보고 삶이 죽음을 향해 쓰러져 가는 걸 보게 될 때, 우리와 같은 감각동물이란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국면에 친절함을 가져올 수 있다. 친절함은 다른 이들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해 만족감을 준다. 하지만 친절이 때로는 골치 아픈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엉뚱한 다툼에 말려들면서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분노로 충분히 가득 차 있고 이제는 친절함이 필요한 때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의 피는 모두 한 가지 색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이 굳어지면 깊은 느낌이 일어나는 걸 가로막는다.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친절함이 있다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으로 기꺼이 힘든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함과 함께 살아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친절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무시당하거나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함은 평정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시들지 않는다. 친절함이란 개인적 존엄성의 사회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격언이 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잔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엄격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침으로써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깨워 행동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이득보다는 손해를 줄 뿐이다.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려면 먼저 그들을 진실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친절함은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는 능력이며 그들을 일깨워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한다. 그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알도록 돕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마음 챙겨 알아차림으로써 생겨난다. 이것이 우리가 명상 시간이든 일상생활이든 항상 마음을 챙기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명상에서는 친절한 마음을 4가지로 나누어 말한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애의 마음,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동정의 마음, 자신보다 나은 입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 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평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이것을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성스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 상태다. 즉 친절함은 성스러운 마음이다. 이 4가지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나라는 에고가 줄어든 마음이다. 당신은 에고가 강한 마음이 좋은가? 에고가 옅은 마음이 좋은가? 다른 사람을 봐도 나를 돌아봐도 에고가 옅은 마음일 때 가볍고 행복감을 느낀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상태는 에고가 옅어진 마음이다.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전제된 마음이기 때문에 에고가 옅어지는 것이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온갖 참사들로 정신없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왔다.
우리의 친구, 자녀, 또 부모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허무한 죽음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 또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심, 극도의 좌절감에 휩싸일 수 있다. 나는 앞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할 마음 상태는 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평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타인의 극심한 불행을 대하게 될 때 함께 우울에 빠지거나 분노에 휩쓸리는 것은 진정한 친절함이 아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갖추게 된 평정심으로 타인을 대할 때 진실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도 우울, 분노 또는 좌절에 빠지지 않게 된다. 명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절함은 결국 친절함의 주체인 나의 문제인 것이다. 내 마음이 평정심으로 가득 차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로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다. 자신에게 친절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없다. 진정한 친절함은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는 능력이다. 수용하는 마음은 행복을 준다.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용하는 마음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거부하며 분노심을 키워갈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를 삼을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후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에게 오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로 원인과 결과의 성질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에 이르는 원인은 만들지 않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명상에서는 탐욕심, 속칭 도둑놈 심보라고 말한다. 한편 원인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일어난 결과는 그 원인에 따라올 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구분하여 원인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미 일어난 결과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원인을 짓는 일에는 최선을, 그에 따른 결과는 수용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애석해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더 나은 원인을 지금 이 순간에 쌓아나가는 것이 수용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앞에서 분노심과 탐욕심에 대해 말했지만 결국 내가 짓는 원인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탐욕심이고 그 탐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분노심이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탐욕이 많은 사람이 분명 분노가 많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다. 명상에서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원인을 만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선인들이 말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다. 수용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수용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명상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명상은 생활하는 내내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명상은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움직이면서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멈춰 있는 시간이 많은가,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움직이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멈춰 있는 자세를 대표하는 것이 앉아서 하는 명상이고, 움직이는 자세를 대표하는 것이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앉아서 하는 명상만큼 중요하다. 명상은 그 순간 마음 자세의 문제이다.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리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면 몸이 앉아있든 움직이든 큰 문제가 아니다. 명상은 반드시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걷기 명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명상은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며 남다른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진정한 명상은 명상 방석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부터 라는 격언이 있다.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명상 따로, 생활 따로 이런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격언이다. 실제로 걷기 명상은 앉기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의 경우에도 점심 식사 후에 가까운 공원에서, 저녁 식사 후에는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집 근처 공터에서 부담 없이 20분 내지 30분 정도 걷기 명상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그 시간은 거창하게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지켜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혼자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휴식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함께 걷기 명상을 해본 다음 이야기를 더 진행해보자. 첫 번째, 우선 5m 이상 왕복해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 놀이터, 건물의 복도, 어디든 좋다. 두 번째, 걷기 전에 제자리에 서서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하라. 서 있지만 앉아 있을 때처럼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다. 시선은 1, 2m 앞에 자연스레 떨구고 양손은 앞으로 모으거나 뒷짐을 진다. 셋째, 이제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내딛는 발에 맞추어서 속으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름을 붙인다. 끝 지점에 이르면 멈춰 섰다가 뒤로 돌면서 속으로 돔, 돔, 돔 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내딛는 발에는 이번에는 속으로 듬, 내려놓음, 듬, 내려놓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걸어보라. 넷째, 발의 움직임과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왕복해 이어가라.
중요한 건 이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이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순간의 발의 동작과 느낌을 충분히 알아차리는 것이 목표지, 걷기 명상 시간을 빨리 해치우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소 10분 이상 걷기 명상을 한 후 제자리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알아차린 후 심호흡을 하고 서서히 깨어난다. 이렇게 걸으면서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되면 그것이 일상생활의 움직임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몸의 동작을 취하든 그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평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것을 대하는 몸과 마음에 집중하여 알아차리기보다 머릿속으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걷기 명상을 해 나감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되고 보다 지혜로워지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걷기 명상을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숨을 쉬고 있다.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징표다. 누구든지 태어난 직후 첫 번째 호흡이 있었을 것이고 죽기 직전 마지막 호흡을 쉬게 된다. 생명 현상들 가운데 호흡은 특이한 점이 있다.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숨을 멈추고자 하면 멈출 수 있고 숨을 깊게 쉬고자 하면 깊이 쉴 수 있다. 마음이 들뜨고 긴장될 때에는 숨이 가빠지는 반면 마음이 안정될 때는 숨이 느리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거꾸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실까지도 말이다. 그렇기에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문이다.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통해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듯 호흡은 마음과 몸의 상태를 알려준다. 호흡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모든 명상법들은 호흡을 중요한 명상 대상으로 삼아왔다. 더구나 호흡은 무생무취해서 욕심이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이, 성별, 인종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사는 내내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한다는 점에서도 참 좋은 명상 대상이다. 그런데 평소 자신이 숨을 쉰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마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도 호흡은 가장 중요한 명상 대상이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마음으로 연결해주는 통로, 이 호흡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 호흡을 알아차림에 있어서는 여타 명상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명상에서는 호흡을 깊게 또는 얕게, 길게 또는 짧게 통제함으로써 마음에 영향을 주어 내가 원하는 상태를 얻고자 하지만 마음 챙김 명상은 호흡을 통제하지 않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지금 호흡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숨을 쉬지 않고 있는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쉰다. 다만 그동안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 숨이 자신의 숨을 쉬도록 내버려 둔 채 나는 그 숨결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의 요점이다. 그러니 숨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우리의 일상생활은 일종의 실험실이다. 일상은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 과제를 제공한다. 명상이 일상 속의 갈등과 고충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알아차림 명상은 이따금만 하는 수행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알아차림 명상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을 일깨운다. 우리는 마음이 지어내는 온갖 현상의 발생과 성장과 소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는다. 여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활동과 욕망을 비롯한 모든 쇼가 포함된다. 우리는 그 모두를 지속해서 지켜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란 없다. 어떤 자투리 순간이라도 다 명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조급해할 때 그 조급함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은행에서 자기 차례를 지루하게 기다릴 때 그 지루함에 대해 알아차리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욕심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된다. 일상의 모든 것이 명상의 대상이다. 하루 종일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도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아차려야 한다. 모든 자투리 순간들을 알아차림을 하는데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이용하라.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꺼림직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아야 하고 어떤 경험도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일상을 보내다가 지루한 상태에 놓이면 지루함을 갖고 명상하라.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작용하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찾아내보라. 화가 난다면 그 화에 대해서 명상하라. 화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라. 거기에서 도망치지 마라. 깊은 우울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우울에 대해 명상하라. 초연한 탐구심으로 그 우울을 연구하라. 그것에서 무턱대고 달아나지 마라. 미로를 탐사하고 그 길을 약도로 나타내라. 이렇게 해두면 다음번에 다시 우울이 찾아올 때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열어둔다. 초연하고 탐구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삶을 조사하고 나름의 체험을 점검하고 자기 존재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모든 근원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진실에 항상 열려 있다. 밤하늘에 뜬 달, 새의 울음소리,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작고 평범한 것들도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 인식에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가 보다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건 열린 준비 상태이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단서가 될 수 있고 지금 읽어나가는 이 구절의 소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알아차림에 도달할 수 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알아차림 상태는 마음이 준비된 상태이다. 마음이 선입견이라는 짐을 지고 있거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 어떤 일이 다가오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다. 실제로 알아차림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신선함과 원기를 갖추게 된다. 알아차림 상태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소란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벌벌 떨며 거기에 있지도 조용한 구석으로 도망치지도 않는다. 쉽게 처리한다. 전혀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우리의 직관은 아주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 말하자면 우리는 습관의 창조자이자 습관의 상속자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이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명상의 목표는 연이은 습관의 흐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측면을 완전히 자각하는 것이다. 행하고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이 거의 혹은 전혀 우리 주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습관이 되어간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한 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 우리는 자동 조종장치만 작동시켜 놓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백일몽과 선입견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만히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알아차림 명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그것만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명상을 통해서 나는 단지 친절함을 배웠을 뿐이다. 명상으로 평생을 지낸 어느 성자가 이렇게 말했다. 친절하면 마음이 열린다. 닫힌 마음은 친절할 수 없다. 스스로 친절하다고 여기게 될 때 인생이 성스러워진다. 그러나 인생은 고귀한 만큼 상처받기도 쉽다. 인생이 성스럽다고 느낄수록 상처받기 쉬운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탄생의 과정을 지켜보고 삶이 죽음을 향해 쓰러져 가는 걸 보게 될 때 우리와 같은 감각동물이란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국면에 친절함을 가져올 수 있다. 친절함은 다른 이들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해 만족감을 준다. 하지만 친절이 때로는 골치 아픈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엉뚱한 다툼에 말려들면서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분노로 충분히 가득 차 있고 이제는 친절함이 필요한 때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의 피는 모두 한 가지 색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이 굳어지면 깊은 느낌이 일어나는 걸 가로막는다.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친절함이 있다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으로 기꺼이 힘든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함과 함께 살아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친절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무시당하거나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함은 평정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시들지 않는다. 친절함이란 개인적 존엄성의 사회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격언이 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잔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엄격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침으로써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깨워 행동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이득보다는 손해를 줄 뿐이다.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려면 먼저 그들을 진실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친절함은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는 능력이며 그들을 일깨워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한다. 그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알도록 돕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마음 챙겨 알아차림으로써 생겨난다. 이것이 우리가 명상 시간이든 일상생활이든 항상 마음을 챙기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명상에서는 친절한 마음을 4가지로 나누어 말한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애의 마음,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동정의 마음, 자신보다 나은 입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 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평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이것을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성스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 상태다. 즉, 친절함은 성스러운 마음이다. 이 4가지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나라는 에고가 줄어든 마음이다. 당신은 에고가 강한 마음이 좋은가? 에고가 옅은 마음이 좋은가? 다른 사람을 봐도 나를 돌아봐도 에고가 옅은 마음일 때 가볍고 행복감을 느낀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상태는 에고가 옅어진 마음이다.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전제된 마음이기 때문에 에고가 옅어지는 것이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온갖 참사들로 정신없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왔다. 우리의 친구, 자녀, 또 부모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허무한 죽음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 또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심, 극도의 좌절감에 휩싸일 수 있다. 나는 앞서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할 마음 상태는 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평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타인의 극심한 불행을 대하게 될 때 함께 우울에 빠지거나 분노에 휩쓸리는 것은 진정한 친절함이 아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갖추게 된 평정심으로 타인을 대할 때 진실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도 우울, 분노 또는 좌절에 빠지지 않게 된다. 명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절함은 결국 친절함의 주체인 나의 문제인 것이다. 내 마음이 평정심으로 가득 차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로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다. 자신에게 친절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없다. 진정한 친절함은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는 능력이다.